자기에게 용돈을 얼마를 달라 이야기한다던가 어머님한테 용돈을 보내고 싶다 하면서요. 저는 신랑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려웠을 때 1,000원 한 장 보태주신 적 없으신 분들이셨어. 당신 회사 잘리고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정말 힘들 때도 나는 모른다. 니네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시던 분인데 왜 우리가 돈을 보태드려야 돼? 당신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이제야 형이 아닌 나를 봐주시는데 엄마한테 좀 살갑게 대해주면 안 돼? 난 엄마랑도 잘 지내고 싶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 정말 바보야. 당신이 지금 가게가 잘 되니깐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시는데 힘들 때는 나 몰라라 하셨으면서 이제야 사람답게 사니깐 와서 이러시는 거 나 정말 불편해.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속지 말라고 말했지만 신랑은 천류는 끊기 힘든지 남편은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신랑은 어머님에게 인정받으니까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늘 가게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하며 그래도 당신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웃던 신랑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나서는 한 번도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사 저랑 관련된 일을 귀찮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날은 유독 심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저도 눈치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겠다면서 병원비를 달라고 오셨습니다. 내가 병원에 좀 다녀야겠다.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좀 하게. 돈 좀 보태다오. 카드도 괜찮고.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아프실 수도 있으니 일단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실비 있으시죠? 병원비 청구해 보시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형님 부부랑 반반 부담하겠습니다. 정말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었는지 드시던 물잔을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아니 너는 여태 나한테 뭐 하나 해준 적도 없으면서 시어미가 아프다고 병원비 $500는 게 그게 그렇게 주기 싫으니? 그때 솔직히 주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병원 입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돈 정산할 때 내면 되는데 왜 벌써부터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정말 병원비가 필요하신 거 맞으세요? 이번에도 가게 앞에서 어머님과 실랑이를 벌이자 남편이 와서는 당신 엄마가 지금 아프시다고 하는데 건강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돈이 문제야? 병원비 없다고 돈 달라고 온 시모에게 제가 매몰차게 끊어버리자 남편이 버럭 성질을 부리며 난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에게 왜 그랬냐며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어머니가 호구 아들 잡아서 불쌍한 척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요. 허리가 아프다는 분이 시댁에서 저희 가게까지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왜 자주 오시는 걸까요?
보통 허리가 아프면 버스 타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 가게까지 와서 이 난리를 피우시는 건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가실 때는 신랑은 꼭 택시를 잡아서 편하게 택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1시간 거리 택시비만 늘 7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가시기 전에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파서 병원비 좀 달라고 했다고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아들 녀석 잘 키웠더니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구나. 남편도 이 소리를 듣자 어머님과 똑같이 저만 쳐다보더군요. 아이, 당신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드려.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힘든 돈 아니잖아. 이렇게 엄마가 우시는데 당신도 얼른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한 달에 100도 못 벌어서 힘들게 사는 거 다 잊었어? 우리 지금 아빠한테 빌린 대출금도 다 갚지 못한 거 알아? 그리고 병원비를 안 내드린다는 게 아니잖아. 퇴원할 때 우리가 계산하겠다는데 왜 지금 500만 원이라는 현금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상하지 않아? 제 말을 다 들으신 어머니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들 가게에서 울고 이런 소란을 피우면 영업에 방해된다는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어머님 손을 잡으며 아이, 엄마, 내가 알아서 마련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니까 엄마 걱정 마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 뒤로도 신랑은 어머니 병원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딨냐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날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사용하는 카드는 전부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어머니 옷가게 마트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하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본인 원하는 물건 다 결제해주자 본격적으로 가게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철물점집 딸이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좋겠어. 그래놓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어딨어? 어머니, 이거 저희 아빠 인맥으로 시작한 일이고 저희 신랑 100만 원도 못 벌어와서 제가 먹여 살렸어요. 아니,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신랑을 무시하니 시민은 더 무시하지. 너는 못 배워서 이렇게 시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안 시켜주려다가 시켜줬음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저희 돈 관리도 남편이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아들 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신 건지 가게 오실 때마다 남자인 사장이 돈 관리를 하는 거라면서 계속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격리라서 누구보다 돈 관리를 잘하는 저에게 남자가 해야 된다며 계속 따지듯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했죠. 사실 그동안은 신랑이 저희 친정집에 참 잘했거든요. 생신이면 저보다 저희 엄마 아빠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예약도 하고 조그마한 선물도 사서 직접 드리던 신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신랑이 변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생신인데 시어머니가 부른다고
자기는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지 않는데 왜 나만 잘해야 하냐며 자기는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온다는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아빠 생신인데 말이죠. 당신 지금 한 말 무슨 뜻이야? 우리 아빠가 당신에게 어떻게 잘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이제 와서 우리에게 돈만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랑 우리 집이 어떻게 같아? 남편은 제 앞에서 등을 휙 돌리며 당신은 당신 부모님 챙기라고 나는 우리 엄마 챙길 테니 그리고 국수집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온 것도 있잖아. 다 아버님 덕분만은 아니잖아. 신랑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정말 성격 좋고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사람은 더 이상 없더라고요. 친정 아빠에게 아들처럼 잘하겠다는 신랑은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시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동네라서 늘 오픈 전에 아침 인사를 하고 아빠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아들 같았던 신랑은 시어머니 오시고 나서는 한 번도 친정 가게에 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매우 서운해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가게에 모르는 사람이 와 있길래 손님은 아닌 것 같고 누구길래 국수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나 봤더니 남편이 저와 의논도 없이 직원을 하나 채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방 보조도 아니고 테이블 보조로 구했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무슨 소린지 딱 알겠더군요. 저를 대신하는 직원을 뽑았으니 저와 상의를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를 가게에서 밀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저에게 시키는 겁니다. 엄마 허리 아프시니까 당신이 시댁에 가서 집안일 좀 도와드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머니가 아프면 같이 병원도 가드리고 하던데 당신한테 그런 일까지 시키지 않을 테니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드리면서 엄마랑 잘 지낼 생각 좀 해. 그리고 가게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 있어. 신랑의 말에 마음이 완전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게 없으니 저도 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시댁에 가서 집안일 할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는지 저를 노려보며 한숨을 푹 쉬었고 남편이 직원을 뽑든 말든 저는 계속해서 가게에 나왔어요. 제가 없으면 누가 올 건지 너무나도 뻔했기에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자 어머님이 밝은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손에는 무슨 서류 봉투를 흔들면서 오시는데 오시자마자 저를 불러다 테이블에 앉히시더니 그 서류 봉투를 제 앞에 쓱 밀어놓으셨어요. 그래, 너도 아직 젊고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안 맞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니? 우리 아들 요즘은 이혼은 흠도 아니야. 서로 쓴맛 삼켜가며 뭐하러 이렇게 살겠어?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 웃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저희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희 부부 일에 간섭하시나요?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면 지금 주제 넘는 소리 하고 계신 거 어머님도 아시는 거죠? 그러자 어머님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너희들 고작 40 언저리고 앞으로 60년을 이렇게 지금처럼 매일 싸우고 뭐하고 그렇게 살아? 요즘은 이혼 흠도 아니다.
다른 집들도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끊어버린다면서 너는 내 앞에서 그동안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왜 너도 가게가 잘 돌아가니 아쉽긴 아쉬운 거니? 하며 제 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쓱 밀어넣으시고는 새로 뽑은 직원에게 커피 한 잔 타오라며 시키는데 아마 그 직원도 어머님이 뽑은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망설였다기보다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자식 부부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를 직접 들고 얼굴 앞에 들이미나요. 참담한 마음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에도 주방에 있던 남편이 테이블로 다가오면서 제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벼랑이고 최소한 이 지점은 남편이 나서서 막아주고 나를 벼랑 끝에서 붙잡아줘야 한다고 정말 그런 심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본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저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는 그대로 가게 밖으로 슬그머니 나가는 겁니다. 소심한 성격 그대로 말리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이혼하자는 소리도 못하고 그저 옆에서 자기 엄마 앞세워 심지어 이혼이라는 절차를 그렇게 방관하는 남편을 보자 저도 남아있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휘몰아치던 마음이 갑자기 잔잔해지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 서류 다시 어머님에게 드렸어요. 내가 직접 작성해서 보낼 터이니 여기 조건이 어떤지 나는 모르고 이걸 어디서 써왔는지 내가 그대로 따를 것도 아니니깐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거기서 준비하라는 서류 몽땅 다 준비해서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요. 사실 저에게 국수집은 큰 의미는 없었어요. 어차피 아빠가 하시는 철물 좀 도와드리면 그만이고 국수집 하나로 어머님과 남편이 저리 변한 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그 국수집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재산 분할하려고 확인한 결과 우리 친정에서 가게 창업하는데 정보도 가져다 주고 돈까지 떼주고 부모님들이 가게 봐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보니 남편이 20% 제가 80%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저희 친정 자본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저희 아빠에게 갚을 돈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랑이 들고 갈 몫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20%에서 위자료 빼고 나니깐 남편에게 500만 원 남더라고요. 제 담당 변호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는지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했지만 503만 원인가 남는 듯 보였어요. 변호사가 엄청 당황해하며 서류를 저에게 건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500만 원이면 내 전남편 5달은 좋게 버티고도 남는다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월에 100만 원 찍기 힘들었는데 그 금액이면 남편에게 아주 큰 금액이라며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냐며 우리에게 찾아와 따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돈으로 뭐 하려고? 내가 변호사 다시 알아볼 거야. 이거 네가 돈 뒤로 빼돌린 거지? 하면서 저를 밀쳤고 제가 넘어지면서 손에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위자료 금액만 더 올라가서 2천까지 받았습니다. 당연히 치료비는 별도고요. 치료 기간 동안
일 못한 비용까지 싹 다 계산해서 돈돈돈거리다 이혼했으니 마무리도 돈돈돈으로 깔끔하게 계산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남편은 빈털터리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수집 해보겠다고 시댁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창업했지만 석 달도 못 가고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국수집이 인기 좋았던 이유는 친정아빠가 소개해주고 사람들을 모아와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 동네에 맥가이버처럼 많은 일을 해준 덕분에 단골들이 생겼고 그런 단골들이 입소문을 내주었기에 동네 장사 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전혀 몰랐던 시댁 식구들은 아들이 국수를 만들 줄 아니까 다시 대박 날 거라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장사가 그리 쉽나요? 신랑은 국수를 만들 줄만 알았지 서빙하고 손님들 대처하고 단골 만들기 위해 노력한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가게가 망하고 뒤늦게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신랑을 받아달라 했지만 그런 배은망덕한 집안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저는 자식 핑계로 다시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자기 엄마만 쳐다보면서 저희랑 인연 끊을 생각 따윈 하지 않았겠죠. 지금 저는 친정아빠의 소개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일하고 있어요. 마카롱을 만드는 가게가 있는데 아빠 친구분의 큰딸이 운영한다며 사업이 점점 커져 일손이 부족하다 하길래 제가 거기 들어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가게 사장 언니와도 마음이 잘 맞고 그 언니도 2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가게 운영 중이라 하길래 정말 친언니 같은 생각까지 들면서 두 여자가 아주 열심히 마카롱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점도 하나 차려서 해보려고요. 국수집 운영하던 노하우도 있으니 무섭지 않고요. 매일 찾아와 제 속 뒤집는 사람들도 없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변한 사람들 보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돌변해주고 아니다 싶음 끊고 살면 편한 것 같습니다.